안녕하세요. 생활과학대학 취업서포터즈 9기 생활복지학과 이선정입니다. 저는 오늘 동분 인터뷰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전남 서부지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전남 서부지부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선배님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16학번 졸업생인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일하고 계신 굿네이버스는 어떠한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굿네이버스 전남 서부지부에서 근무 중이고,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션과 8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 권리 운동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예요. 그래서 굿네이버스에도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 중이고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굿네이버스가 정확히 어떠한 곳인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며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권리 옹호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등 국내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는 총 5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 통합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후유증 및 가족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가정 아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또한 자립준비 청년을 발굴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의료비, 주거비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해서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자체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권리 옹호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직접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참여해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의 성장에 맞춘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과 나눔의 덕목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굿네이버스는 총 5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인터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큼 되셨는지. 제가 2020년 2월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고 정규직으로는 8월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년 차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4년 차 동안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연마다 사실 팀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는 아동학대 조사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아동학대 조사팀이 이제 공공화로 전환이 되면서 1년 반 동안 또 사례관리팀을 진행을 했었고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라든지 보호에 대한 옹호 활동들이 중요성이 좀 강화되고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아동권리 옹호팀이 신규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 있는 팀원으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관리 옹호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소속하고 계신 아동관리 옹호팀의 팀원으로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권리 옹호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신설된 팀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아동보호나 예방에 대한 업무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조직도 틀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걸음에 맞춰서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먼저 굿네이버스 전남 서부지부에서 먼저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단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라든지 아동 권리 증진 사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권리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거고, 동아리나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아동 권리 옹호 서포터즈도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뭐 기고라든지 정책 재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활동들을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들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동관리 옹호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나 이런 대한 구체적인 그런 개입 활동들을 하실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뭔가 조사가 공공화되기 이전에는 저희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를 업무를 진행을 했지만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가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무원에서 아동학대 조사팀이라는 팀을 운영을 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든지 아동학대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저희 기관에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 기관은 그 내용들을 토대로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사점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가정에 방문해서 그 학대 상황 이후에 어떻게 지냈는지, 뭐 특이 사항은 없는지, 또 원하는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상자와 동의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사례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자체에 보내드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사례관리를 쭉 진행을 하고 6개월 이상 재학대 특이사항이라든지 학대 위험 감소가 되었었을 때 그때 종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 관리 방법이 궁금한데요. 심리치료의 방법인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상담과 더불어서, 이미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었거나 사건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심리 치료라든지 심리 검사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잘못된 양육 방법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바뀌고 있는 아동 권리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1순위의 목표인 것 같아요. 물론 재학대 예방은 0순위죠.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 대상으로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양육 태도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에 맞는 양육 방법들을 코칭해주는 역할들도 하고요. 어, 가끔 이제 욱하는 감정들을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홧김에 아이한테 체벌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학대 행위자나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적 특성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뭐 집중력이라든지 스마트폰 과사용, 그리고 욕설 사용, 이런 거와 관련된, 아니면 뭐 청소년 특성? 이런 거와 관련된 상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셨는데 그럼 현장에서 일하실 때 인력의 한계를 느끼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항상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업장이든 어느 그 업무 환경이든 바쁘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상담원들이 월 1회마다 가정 방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그래서 월 1회 상담 가는 것만으로 업무 여건을 따진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력 풀로는. 근데 상담원이 상담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행정 업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아동학대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상에 있는 정보들을 입력하려고 하면은 행정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가정 방문을 월 1회씩 가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 상담원이 한 10가정에서 15가정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상담원당 한 20가정 정도를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심한 지부 같은 경우에는 30가정, 40가정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좀 부족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굿네이버스에 입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굿네이버스 말고 막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학과 후배가 이제 굿네이버스 활동이 있는데 좀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서 처음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부 동아리가 우수 사업장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었는데, 와, 대학생인데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구나,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뭔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굿네이버스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스펙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굿네이버스에 대한 경험인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는 좀 굿네이버스의 가치관과 좀 잘 맞는 사람들, 굿네이버스와 함께 오래 아동 권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굿네이버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그 굿네이버스 가치관을 좀 습득을 한다고 하면은 굿네이버스 취업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채용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후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많이 제가 겪었던 채용 과정들이랑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굿네이버스가 1, 2, 3, 4차가 있는데 1차는 서류, 2차는 필기, 3차는 역량 면접, 그리고 4차는 최종 면접, 임원단 면접이 있는데 3차가 저 때는 토론 면접이었는데 지금은 AI 면접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AI 면접이라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그 아마 약간 기습 질문 같은 것들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니면 뭐 미니게임 같은 것도 있대요. 뭐 색깔 같은 거 뭐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3차까지 2차까지 합격을 하고 나면 3차 때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링크를 열어주신대요. 그때 미니게임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굿네이버스는 또 NCS 비중이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영어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는 굿네이버스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가치관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션이라든지 핵심 가치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가 있어요.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보면은 연차 사업 보고서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카드 뉴스가 이렇게 메인으로 장식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한 반년치 정도는 반년치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9개씩 해가지고 두세 페이지 정도니까 한 뭐 얼마 안 돼요. 21개, 24개 막 이 정도 할 텐데 그거 카드 뉴스 내용들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사업들을 좀 관심 있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굿네이버스는 환경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강권, 아이들의 건강권 관련된 문제들의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의 카드 뉴스들을 조금 더 보면은, 필기를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영어로 된 굿네이버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영문 버전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인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전남대생이라면 전남대생이라면 영어 읽고 해석하고 문법 채우는 정도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 문제도 다 굿네이버스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관련된 뭐 CRC, 어드보카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트워크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만 위주로 영어를 좀 외우고 가시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영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입사 준비를 하시거나 면접을 준비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방금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하는데 그 굿네이버스는 홈페이지 상으로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자격증을 안 넣고 지원서를 넣은 거예요. 사회복지 자격증이랑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걸 안 넣고 한 거를 이제 1차 서류 면접이 통과를 하고 2차 때 알게 됐죠. 근데 이게 최종이나 이런데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 알기 때문에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사팀에도 연락드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분사무소 근무할 때여가지고 소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소장님께 그때 뭐 3차나 이런 데 물어보진 않겠지만 4차 때 무조건 물어볼 거니까 그래도 예비 질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갔죠.
그리고 최종 때 아니나 다를까 다들 면접관들이 제 이력서를 왔다 갔다 보시면서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격증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그때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고 그 이후에 어떤 질문도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계약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면접자가 있냐라고 해서 손을 들었죠. 그래서 또 한 분이 더 든 거예요. 한 명밖에 안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하고 싶다. 이거 말 안 하고 가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의 붙여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면접자로서 지원자로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부족한 제 모습도 좋게 봐주셔서 한다면 근무할 때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도 이런 제 부족한 모습들이 함께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뭐 굿네이버스 계약직이라든지 굿네이버스 후원자로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마지막 멘트가 좀 그래도 금방 퇴사하지 않는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정말 붙였지만 또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가 조금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중요한 서류나 이런 게 빠지면 당연히 합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지원서 넣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유의합시다, 여러분. 그럼 선배님께서 최종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정말 저는 처음 공채 봤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기존 인터뷰 때. 어,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공채를 한번 봤었어요. 그때도 최종까지는 올라갔었는데, 그 최종 첫 번째 질문이, 굿네이버스 핵심 가치와 관련해서 본인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 있고, 이걸 어떻게 효율성을 낼 것인지, 효과성을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뱉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때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막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쉽게 탈락을 했었고 기본적인 최종 질문으로는 뭔가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에는 총 네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 정서, 성, 방임, 유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랑 아동의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 네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굿네이버스 핵심 가치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매번 공채나 뭐 역량 면접이나 이랬었을 때 다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굿네이버스의 운영과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할 만한 굿네이버스만의 좋은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굿네이버스가 정말 근무하기 좋은 여건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정방문이나 이런 거를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근무 시간을 끝나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6시 이후에 상담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항상 초과를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차 출퇴근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차 출퇴근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시 상담이라고 하면은 10시, 7시로 근무를 출근을 하고 10시에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하는 이런 형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유동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고 또 초과 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상휴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 보상휴가로 조금 더
짬짬이 쉴 수 있다든지, 보상휴가는 1시간씩 쉴 수 있거든요. 30분이라든지.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업무를 쉴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행 굿타임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의 개별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주세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무료로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배려해주고 계세요. 그거 말고도 뭐 그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전국에 굿네이버스가 여러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 간 순환 근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전에는 과거에 뭐 3년, 5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다른 지부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율적인 것 같아요. 계속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부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뭐 희망하고 싶은 발령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부 내 야근을 하시는 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어쩔 수 없죠. 야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상담을 5월 1에 가야 되는데 대상자들을 뭐 행위자도 만나야 하고 가족 구성원도 만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근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차 출퇴근 같이 근무 시간 좀 유동적으로 조율을 해서 워라밸을 좀 반영하는 편입니다.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승진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승진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승진 직급이라고 하면은 간사, 대리, 과장, 그리고 L급, 뭐 차장, 부장급을 L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간사는 입사했었을 때, 그리고 대리는 3년 이상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승진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과장은 대리에서부터 5년 이상 근무를 했었을 때, 또 과장에서 L급은 7년 이상 근무를 했었을 때 승진 대상자로 진행이 되는데 승진했었을 때는 항상 매번 시험을 보는 편이거든요.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리고 또 인사평가도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승진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님의 지난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대학 생활 동안 뭐 열심히 하셨던 활동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천하는 대외 활동이나 교내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정말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학과 내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과대 학생회도 했었고 9cm 아직도 있나요 혹시? 9cm 아직도 네. 있어요. 9cm도 활동했었고 그리고 취업 서포터즈 2기로도 활동을 했었고 굿네이버스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4개 중에 좀 가장 도움이 되면 취업 서포터즈가 아니었나. 근데 물론 인터뷰로 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취업 관련해서 좀 막연하게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채워주는 정보도 알 수 있었고 제가 뭐 면접이라든지 스피치 준비했었을 때 또 수행쌤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업 서포터즈가 되게 좋은 활동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업 서포트들. 네, 그러면 굿네이버스와의 경험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고 대학 시절 굿네이버스 동아리 회장으로도 활동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굿네이버스 동아리 회장으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었을 때 굿네이버스 동아리가 정말 작은 조직이었어요. 사람은 물론 많았을 수도 있는데 활동하는 인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유령 동아리처럼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 조직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회장이었던 친구와 그리고 굿네이버스 취업에 관심 있는 몇몇 친구들을 제가 모집을 해서 동아리를 다시 살렸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굿네이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동아리 원들을 모집하면서 설명을 했었고, 굿네이버스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동아리 원들과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었던 게 가장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굿네이버스 활동을 좀 저는 직접 운영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굿네이버스 캠페인을 자체 기획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캠페인들을 저희 동아리 원들이 다시 구성을 해서 대학생들, 재학생들 분들한테 뭔가 홍보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대국민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 캠페인들을 참여하고 동아리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들이 주로 이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 다시 대학생활 때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활동을 다시 해보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여쭤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 4학년 때 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랑 같이 하면서 활동하는 게 좀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1, 2학년 때, 뭐 늦어도 3, 4학년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과대에 대해서만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대외 활동이라든지 중앙 동아리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조금 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좀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덧 사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선배님께서 느끼시는 대학과 사회생활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대학생 때는 못해도 괜찮고 보통만큼 가도 잘한다고 다들 칭찬을 해주시고 사실 그렇게 큰 관여가 없잖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큰 관여가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간다고 하면은 조금 사회에서는 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는 저희 지부 옛날 이야기예요. 저는 옛날에 입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입사 첫날에 딱 붙는 검은색 면티랑 버건디색 슬랙스를 입고 롱패딩을 입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의상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갈 때 인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물건을 치우거나 아니면은 뭐 사무용품 구매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정리를 하는데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에서는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생활을 할 때는 뭐 본인 일 하나보다 하고 뭐 각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회는 공동체이고, 이 일들도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배님이 전해주시는 사회생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신입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민폐라고 생각할까봐 주저하는 건 알겠지만, 어, 질문을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바빠 보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보면은
바빠서 실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고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고 그리고 본인이 주어진 업무들이 적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1인분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고 근데 다른 선임분들은 되게 멋진 것 같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들 신입 직원들은 처음 배우는 직원들이기도 하고 아직 기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걸 충분히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들이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교육 기간을 가지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사업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굿네이버스나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현장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고 또 애매한 거, 어, 관장님한테 인사를 퇴근할 때 꼭 드려야 할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탕비실에 있는 과자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거 말고 업무적인 거 있었을 때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거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약간 이 문서를 공문을 내부 결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업무 메일로 회신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는 매뉴얼은 이건데 뭐 관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선임분들한테 그리고 맞선임이나 뭐 사수 같은 다른 회사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팀원들한테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면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뭔가 제가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 결과가 변화가 보였을 때인 것 같아요. 사례 관리를 했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입이 거부적인 가정이었었는데 계속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전이랑 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바뀐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좀 보람을 느꼈었던 것 같고 지금 팀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뭐 사업이라든지 아동권리 옹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알아가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예상을 하셨다시피 민원을 응대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욕설 듣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조사 때 단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아,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경우들은 아이들이 조금 거부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부모님이 기분이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아빠나 뭐 엄마나 아니면 행위자와의 관계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게 뭔가 본인 부모님한테 아니면 행위자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것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상담하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개방이라든지 자기 노출이 안 될 때가 가장 힘들고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뭔가 그만큼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 좀 소진도 오는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가가는 상담원이고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상담원이다라는 걸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문을 열었었을 때 또 반대로 그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앞으로 선배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느꼈던 건데 제 말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격증도 알아보기도 했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년 정도에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원을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지. 물론 이제 제가 졸업한 생활복지학과도 좀 고려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했던 건 아까 말했다시피 상담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임상심리 상담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 쪽으로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대학원에 있는 가족상담 심리과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원샷으로 받으니까 부담스럽네요. 근데 좀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때 조금 진로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좀 흥미있어 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찾으면서 직장을 그쪽으로 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 직장을 가든 힘든 건 또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내가 좀 더 좋아하거나 흥미있어 했던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구나, 이런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내가 흥미있어 하는 게 뭔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시 절대 하지 마시고요. 대학생 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말고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답니다. 대학생은 4년이지만 직장 생활은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노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회들로 놀고 좋아하는 것도 찾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네이버스 전남 서부지부에서 일하시는 천정은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선배님의 앞날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취업 서포터즈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